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명사 초대석. 오늘 강의를 맡아 주실 분이 제17대 해양수산부 장관이시고 제20대 국회 부의장으로 계신 이주영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명사 초대석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국문학과 MRA 운동입니다. 제가 이 모자를 쓰고 나면 결례를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4월 16일 날, 그럼 오늘이 4월 20일이잖아요. 나흘 전에 4월 16일이 사실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는 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날 하느님이 오늘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저보고 4월 20일 부활절에 한국 문학사랑 신문 주최하는 봄 정기 행사에 가서 도덕 재무장 운동하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는데, 너는 좀 머리가 펑 깨어져야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니라 다 그러시면서 저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머리 뒤쪽에 두피 열상을 입어가지고 119 실려가서 국립 메디컬 센터에 가서 요새는 이 호치켓 찍듯이 찍더라고. 이 벌어진 상처를 팍 5번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득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온점을 널리 향해 부탁드립니다. 잘하라고 하느님이 깨주신 거. 평생 저 머리 깨지기는 처음이에요. 인사도 이렇게 모자 쓴 채로. 저는 우리 이 한국문학사랑신문사에 우리 정혜정 이사장님하고 작년 10월에 일본서 같이 했었어요. 그때 주제가 한국, 일본, 대만 이 동아시아의 이 평화를 위해서 위협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대만은 양안 관계, 이 중국이 항상 대만을 이 내 나라인데 독립된 나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 저거 통일해야 된다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게 제일 큰 또 위협이고,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이 딱 돼가지고 있는데 북이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위협을 하는데,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웃에 일본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편이니까 위협을 안 하겠지만 미국도 위협을, 유럽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갔으니까 북핵 이슈의 역사와 전망, 이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려왔는가, 이 북한의 사기 온갖 협박, 회유 온갖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문학 한 작품이 다 될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 그걸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혜정 이사장님이 그거 듣고 감명을 많이 받았대요. 예. 아, 우리가 그렇게 북한한테 당해왔구나 하는 거를. 그리고 그걸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이 당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만 당한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우리 문학사랑 신문사에 우리 동지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 와서 좋은 얘기 한번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받아놓은 날짜가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오늘 이날이라. 진짜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를 뭘로 잡았냐? MRA 운동과 한국 문화. MRA 운동이 뭐냐? MRA라고 아시는 분? 도덕재무장. 도덕재무장. MRA 하면 이 병원에 가면 이 뇌 이런 이 무릎 이런 거 아플 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MRA라고 그래요. 그거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는 딱 오니까 도덕재무장 딱 아시네요. 예, 도덕재무장이 이 영어로 하면 moral이 이제 도덕, re 하면 다시 이런 말이잖아요. armament 하면 하면 무기를 arm이라고 그러잖아요. armament 하면 무장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로. 그래 이제 moral rearmament 도덕을 다시 재무장하자. 이게 moral rearmament MRA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운동이 언제 시작됐냐면 1938년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1938년 하면 어느 때인가 하면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함으로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1945년에 끝난 만 6년을 끌었던 아주 세계 최악의 전쟁이 2차 대전이잖아요.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연도가 1938년이에요.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1914년부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또 참혹한 유럽 중심의 그런 전쟁을 겪었는데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말자 국제연맹도 만들고 뭐 다 했는데 이 독일의 히틀러라는 이런 사람이 이것도 다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집권자가 다 됐어. 집권자가 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이념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유럽을 다시 전쟁의 위협 속에 그렇게 빠뜨리던 그 시절이 1938년이다. 그러면서도 히틀러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난 절대 전쟁 같은 건 안 해. 다시는 그런 건 안 해. 우리 독일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다 준비를 했다. 무장을. 그걸 이제 이 프랭크 북맨 박사라고 옥스퍼드 대학에 교목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걸 간파를 하고 저 사람이 또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봐라.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세계인들은 모든 인류는 준비해야 된다.
군비 무기 무장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양심, 도덕, 인격, 아까 여기 다 인품이 훌륭한 그런 분들만 모이셨다가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들 만드는 것, 이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하고 외치고 나온 게 moral rearmament. 이제 우리 군비 무장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그런 하면 안 돼.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해야 된다. 히틀러도 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변화된 인간들이 사회를 바꾸고 또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평화롭게 바꾸는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 하고 나선 게 모럴 리아머먼트, 도덕 재무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뭐 전쟁은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도덕 재무장 하기도 전에 그냥 전쟁에 휩쓸려 버리니까 힘을 아무것도 발휘는 못했어요. 그렇게 1945년까지 6년간을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지내다가 전쟁이 딱 끝나자 스위스 사람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스위스는 그때 그래도 히틀러가 영세 중립국으로 봐줘가지고 거기는 침략을 안 했어요. 오스트리아까지는 다 먹고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다 먹었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놔뒀거든. 그 스위스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보니까 앞으로 세계는 도덕 재무장 운동 이걸 해야만 평화가 지켜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 호텔 사업이 관광이 안 되잖아요. 이 레만호, 주네브 있고 건너편에 몽트레라는 아주 관광도시, 유명한 도시. 그 뒤로 이제 알프스 다 산록들인데 그 알프스 산록에 있는 아주 멋있는 호텔. 그 동네 이름이 꼬라고 그랬어요. 꼬, C-A-U-X. 꼬, 영어로 뭐 코 하는 그 호텔이 있는데 호텔을 너무 멋지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팰리스라고 합니다. 궁전같이. 코 팰리스를 이게 도산이 된 걸 경매로 넘어오는 거를 그 사람들이 100사람이 모아서 산 거예요. 사가지고 도덕 재무장 하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코 팰리스를 기부하겠다. 그래 프랭크 북맨 박사를 비롯한 그 운동하는 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MRA 도덕 재무장 이 스위스 센터 해가지고 그 코 팰리스가 그대로 남아있고 해마다 7월 여름 되면 전 세계에서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뭐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예술 다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부터 변화시켜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켜서 평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 연구하는 그게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1945년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 독립 국가가 이제 되니까 이분들 영향을 좀 받는 거야. 유럽에서 이제 프랭크 북맨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평화와 또 이 경제 부흥 재건을 돕는데 MRA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코
팰리스 센터로 독일 정계 지도자, 프랑스 지도자, 경제인들 다 불러모.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각자 얘기합시다. 이게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자랑 얘기하고 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웠구나 하는 얘기들을 서로 하는 겁니다.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하면서 우리가 다시 손잡고 힘을 합쳐야 된다. 잘못된 거 사과한다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또 그걸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명확하게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화해해서 손잡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MRA 정신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개인의 도덕, 절대 정직, 또 가정의 도덕, 순결, 또 사회의 도덕, unselfishness, 이타심을 가져라. 이기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한 도덕, 절대 사랑, absolute love. 이 4절대 도덕 표준을 놓고 자기를 조용한 시간에 quiet time.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면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런 종교가 없으면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listening.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 적어. 그 적은 것은 신이면 가이던스, 지시다. 내 내면의 양심의 지시다.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해야 돼. 그걸 동지들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털어놓고. 이게 쉐어링이라고. 나누는 거. 내가 어떻게 느꼈다. 뭘 앞으로 해야 되는지 느꼈다는 걸 다 얘기들.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라. 이 운동을 한국 사람들도 1945년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 같이 운동한 사람들하고 연대해가지고 1965년에 서울에서 MRA 세계 대회를 열고 66년에 아시아 대회를 열고 88년에 또 세계 대회를 열고 이렇게 한국의 MRA 운동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MRA 아까 도덕 재무장 안다고 이렇게 손드신 분들 학생 때 MRA 반, 스카우트 반도 있고, JRC, 청소년 적십자 운동 하는 봉사 클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문예반도 있고, 원예반도 있고, 방송반도 있고, 학교에 특별활동. 거기에 이 MRA 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선배가 MRA 운동한다고 그거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떨렁떨렁 따라갔다고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콱콱 그냥 박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무슨 영광을 위하여 또 자기 가족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나라가 외놈들한테 먹힐 지경이 됐으니 죽을 각오를 하고 벼슬이 아무리 없어져도 백의종군을 해서라도 나라를 살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외놈들한테 나라를 잃지는 않고 살려낼 수가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듣는 겁니다. 그 젊은 그 혈기에 그런 얘기들이 가슴에 콱콱 와서 박히니까 나도 바로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있던 학교에 MRA 반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른 학교에 많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왜 우리 학교에 없어? 그러면 우리도 만들자. 저도 아주 소심하고 또 키도 짝달막 해가지고 뭐 어디 나서가지고 크게 뭐 외치고 이런 것도 할 주제가 못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딱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MRA 훈련대회에 가서 제가 가이던스를 받았다 이거야. 콰이어트 타임 통해서 2학년 올라가면 MRA 반을 내 학교에 반드시 만든다. 이게 그거예요. 가이던스. 그래 동지들한테 다 얘기하나 분명히 만들 거야. 그리고는 특별활동 반을 어떤 걸 만들려면 지도 선생님 모셔야 되고 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반을 만들어 좋다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꼬맹이 고등학교 2학년 짜리가 그렇게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게 바로 저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 용기가 샘솟아 난다는 것이 그 인간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승인을 받고 MRA판 좋다. 전 학급을 다 다니면서 MRA 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 우리 사회 근본이지 도덕, 윤리, 인륜 이거를 우리 스스로부터 변화해서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다 변화시키자고 하는데 엄청나게 몰려왔어. 80명이 몰려. 그 특별활동 반 봐야 조그맣게 한 10명, 20명 많아요. 그런데 무려 80명이 모여와서 제가 다니면서 다 연설하고 다닌 거예요. 그 숙기 없던 청년이 그런 용기가 막 샘솟아.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MRA 반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는 싱아웃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MRA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합창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Up with People, 우리 한국은 Sing Out Korea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20여 곡 레퍼토리 가지고 그때만 해도 합창하면 다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입만 빵긋빵긋 노래하던 시절인데 MRA 이 합창단은 막 움직여. 피플 하면서 양심을 퍽퍽 찌는 거야. 모두 일어나! 이러면서 하는 그 싱아웃 노래가 엄청나게 파급력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도 싱아웃 만들자. 제가 경기고등학교 다녔거든. 그 싱아웃 경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모셔다가 연습을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레퍼토리 20곡. 교장 선생님한테 저희들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무기, 이 합창 이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전교생을 강당에 좀 모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어이 해봐라 하면서 전교생을 강당에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 시절에 경기고등학교 다닌 사람은 MRA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뜨거운 열정에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외쳐보자. 제가 깃발을 탁 들어줘. 그래서 서울 시내 MRA 반 운동하는 학생들 다 모아보니까 한 10,000명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장충체육관이다. 장충체육관에 한 6,000명 내지 7,000명 들어가는데 10,000명이 거기 다 들어가요. 꽉 쳐가지고 앉을 자리 없으니까 다 서고. 그렇게 해서 제1회 MRA 서울시 고등학생 대회, 이거 제가 대회장으로서 열었죠. 준비 다 해가지고. 그리고 각기에 보내는 우리들이 결의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우리 대통령, 그때 박정희 대통령, 1968년입니다. 또 학부모, 선생님, 우리 동료 학생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다 만들어서 이제 보냈는데 유엔 사무총장한테는 우편으로 그냥 보내고, 대통령한테 가는 메시지는 저 청와대에 계시니까 우리가 직접 전달하러 가자. 학생들 며칠 이 붓글씨로 멋지게 써가지고 들고 청와대에 갔어요. 저희들 MRA 고등학생 대회에 한 대표들인데요. 대통령 가깝게 이 메시지를 우리 10,000명이 채택을 했는데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대통령 각각께서 좀 바쁘시니까 놓고 가면 꼭 전달해 드릴게. 그 놓고 가라. 그 비서관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건 뭐 할 수 없지 뭐. 우리는 꼭 만나서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놓고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놓고 왔는데 한 달 뒤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 MRA 고등학생들에 대한 그 메시지,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회신 딱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게 도화, 언론, 신문, 방송 다 나와.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에 나와. 거기에는 처음에 우리 했을 때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 딱 그거 하니까 제가 대회사 읽는 그 장면, 장충체육관 10,000명이 꽉 들어차 있는 그 장면까지 극장 대한뉴스에 상영이 다 됐다.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고등학교 MRA와 함께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서울 법대를 들어와서 데모도 꽤 했어요. 그 70년에 입학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군부 독재 심하다고 민주화해야 된다고 데모 꽤 했어요. 저도 그런 거 하면서 또 그래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법관을 제가 한 15년 그래 이제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뭐 대법원 재판연구관, 또 영국 유학 보내줘서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
딱 하고, 야, 근데 내가 주어지는 사건만 이래 하는 이 판사, 여기서 나는 머물 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하고 그냥 법복을 벗어 던지고 정치로 뛰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 5선까지 한 거 잘 벗었습니까? 5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데는 제가 1등 공신이에요, 사실. 대통령 만들기. 저는 친박, 부루, 뭐 이런 거는 안 했거든. 뭐 이런, 정파, 뭐 이런 활동들을 잘 안 했어요. 그, 당연히 이제 정책위 의장 선거로 뽑으니까 뭐 탁 출마해가지고 나 정책 이렇게 잘할 수 있어. 그건 정책위 의장에 뽑혀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멋지게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만들고 뭐 하면서 그 총선을 딱 치르는데 2012년 4월 총선에 그때 이름 다 바꾸고 그랬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막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싹 바꾸는 그걸 하면서 우리 80석도 못할 거다 그랬는데 박근혜로 바꾸면 120석 그랬는데 우리 120석만 하면 잘하는 거야 했는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152석. 네. 그래 저보고 박근혜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위 의장이 정책 잘해가지고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승리를 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대선도 책임 맡아라. 그래 저한테 친박도 아닌데 대선 기획단장을 저한테 맡겼다. 그래 선대위 제가 다 책임 맡아 다 꾸려. 이번에도 맡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때 참 어려운 선거였거든요. 저쪽 야당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당내 그 치열한 경선에다가 바깥에 안철수 단일화, 야권 정단 이런 흥행 요소들이 많은 그 가운데 박근혜 너무 단순하다 이래 했는데 어쨌든 제가 박근혜 당시 후보한테도 제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역사 사과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통령 안 됩니다. 5.16 유신 인혁당 사건 요거는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갑시다. 요까지 제가 박근혜 후보로부터 받아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딸한테 아버지 역사를 부정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가혹하다. 그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뭐 이랬는데 제가 그러면 대통령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딱 만들었고 그 대통령까지 딱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저한테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켜. 그건 이제 친박들 열심히 박근혜 잘 도왔던 사람들 장관 자리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저는 아닌데도 그 장관을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맡았는데 이게 뭐 한 달 열흘 만에 세월호 사고가 팡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도에 짱 박혀서 그때 넉 달을 거기 요 수염도 그냥 안 깎고 머리도 그렇게 지났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되돌아보면요 제가 사법부에 있었지 입법부에 있었지 행정부에도 있었잖아요. 제가 정부에 3부에 다 있었던 사람. 이렇게까지 오는 동안에 저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MRA 정신이었다. 도덕 재무장운동.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제 경험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삼시 정신으로 살아왔다. 삼시 정신이 뭔데요? 첫째 시, 죄인치. 나 자신부터 변해야 돼. 아이고, 나는 샌님이 돼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나가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용기를 가지고. 죄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챌린지. 도전. 목표를 설정해라. 꿈을 가져라. 젊은 사람들은 그걸 가져야 되잖아. 물론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다 할 때까지는 그런 걸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고 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이게 챌린지 정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면 어려울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챌린지 정신. 세 번째 시 뭐냐? confidence. 자신감. 뭘 설정을 하고 도전을 하는데 가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포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자신감 가져야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게 컨피던스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삼시 정신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도덕 재무장 운동은 그만큼만 얘기하고요. 문학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 문학 클럽인데. 한국 문학 작품 중에 이제 도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문학 작품들 우리 교과서에서부터 배우고 그냥 인문학적인 그걸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문학 작품들 읽어보고 했지만 많이 이렇게 읽은 건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홍길동전, 부패한 사회와 신분제의 부조리, 비판 이게 도덕적 메시지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설, 인간 간의 순수한 정과 배려, 인간미 이런 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 바탕이 도덕, 인품, 인성 이거예요. 그게 다 도덕입니다. 황석영 산보 가는 길, 떠돌이 인생을 사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연대감과 도덕성. 이게 아주 인상적인 작품.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권력과 도덕, 정의, 이게 충돌을 해. 그런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 가야 되는가. 도덕적인 성찰이 이 작품에 담겨 있다. 이 다 도덕적인 메시지가 문학 작품들에 다 이렇게 들어있더라. 최만식 태평천하,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위선과 몰락을 풍자해서 진정한 도덕성과 인간됨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그리고 읽는 독자가 답을 찾게 만들어. 그게 최만식의 태평천하. 최인훈이 광장, 이념의
대립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도덕적인 혼란, 또 선택의 문제, 도덕적으로 갈등하다 보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죠. 이걸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 광장이에요. 그 읽으면서 그 도덕적인 메시지 독자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은 이건 가족 희생, 어머니의 사랑 이런데 이제 담겨진 인간 본연의 도덕성, 따뜻함 이런 거. 뭐 김은의 칼의 노래도 이순신 장군 내면을 도덕적 고뇌를 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소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로 오면 윤동주의 서시, 뭐 참외로 일제 강점기 속에서 자기 성찰과 양심, 도덕적 의지를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김소월 진달래꽃, 이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도덕적인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작품. 한영훈 님의 침묵, 불교적 자비와 비폭력 도덕적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이게 제가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이 정도만 소개하면서 문학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결국은 문학에서 주는 메시지 뭐냐? 결국 도덕이다, 윤리다, 그리고 사회가 바꾸어져요. 도덕이 무너지면, 윤리가 망가지면 어떻다 하는 것도 문학 작품에 다 나타나 있죠. 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인생 결말이 어떻다 하는 게 다 나타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서 MRA 운동과 한국 문학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제 소개를 겸해서 제 책이 한 3년 전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 이제 그동안 겪은 이런 경험들 뭐 소외해서 이주영의 진심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뭐 뜻이 있으시면 한번 사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경세 재민의 공공 리더십 해가지고 전직 장관 4인으로 본 공직 리더의 길 해서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했던 김명자,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장관했던 박재환, 또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했던 강경화, 박근혜 정부에 이제 해수부 장관했던 이주영, 4인의 장관에 대한 공공 리더십을 여기에 이제 좀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해놨는데, 제가 강조한 건 오늘 얘기한 건 바로 그겁니다. 도덕 재무장, 삼시 정신, 이걸로 살면 우리나라가 다 안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오늘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왔는데, 여기 이름은 허영입니다. 허영인데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수필가로 등단을 했고 이제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를 하나 쓴 거를 딸이 작곡을 해가지고 그걸 테너 진성원 교수라고 그 가천대 테너 성악가 교수가 이 노래를 불러준 게 있습니다. 그거 내 마음이 가는 길, 그 시를 노래로 만든 거니까 한번 틀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제가 틀게요. 네, 사모님의 허영 사모님의
차잡시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내 마음이 가는 거. 네, 이 정도. 자, 예, 나오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남편이 문학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문학을 되게 좋아해요. 데이트할 때도 이끌 줄도 잘 몰라요. 시집을 들고 나오고 또 저한테 이렇게 첫사랑 고백할 때도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고시 공부생을 그냥 그래도 저는 전임 강사라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분은 기약 없는 고시생이에요. 그래도 제가 약혼도 하고 약혼하고 붙었어요. 약혼하고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엄마가 수필가예요. 윤숙경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희 앞집 사람이 저보고 자꾸 문학 일반인 대회 수필 대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자꾸 나가라 그러고 엄마는 망신당한다고 나가지 말라고.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근데 어쨌든 남편의 격려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차상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또 10년 지나서 엄마 따라다니다가 문학곡 이게 접하게 되니까 수필의 등단이 또 금방 되더라고요. 잘 썼대요. 수학을 잘하면 수필을 잘한다며요. 제가 수학을 좀 잘해요. 그랬더니 또 수필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다 이렇게 시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재호 선생님한테 시를 배워서 제가 시인의 마을에 한 10회, 9회 정도 이제 매 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이 가는 길은 제가 선거운동 하다가 그냥 지었는데 딸이 이제 우리 집은 다 딸이 이제 시도 쓰고 음악도 하고 결국은 다 통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거 정치인 뒷바라지 못해요. 얼마나 살벌하고. 근데 이게 문학은 우리를 순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진짜 착한 사람이고 진짜 고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문학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MR 정신 도덕 재무장에 대한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이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